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이라면 군주론이라는 인문서적입니다. 저자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면 냉엄한 현실을 다루는 현실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라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그의 대표작 군주론과 다양한 사례로 해석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치열한 50에 필요한 지혜, 50의 생존과 번영을 이끄는 26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은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 군주가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은 본국 군대, 용병, 외국 원군 및 세 가지를 혼합한 혼성군이 있다. 이 가운데 용병과 외국 원군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험하다. 군주가 용병으로 국가의 토대를 구축했다면 장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군주론 12장.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도시국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일군 도시국가들은 제한된 인구 때문에 상비군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런 까닭에 평상시에는 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유지하다가 전쟁이 나면 용병을 고용해 방위를 맡겼다. 당시 용병 대장들은 주로 귀족 가문 출신들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하지만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의 특성상 언제라도 신의를 버리고 고용주를 바꿀 수 있었다. 국가의 근간인 무력을 자체 보유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군주의 취약함과 용병의 무익함을 마키아벨리는 꿰뚫어봤다. 전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목적인 용병이 전투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용병은 평시의 장식으로선 가치가 있지만 전시의 전투력은 자국민으로 형성된 정규군보다 못하다. 또한 용병대장이 유능하면 용병을 고용한 국가는 그들에 의한 반란이나 역모에 노출되고 무능하면 전쟁에 지고 국가는 파멸한다. 군주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나 용병의 활용은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 마키아벨리는 결국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마키아벨리의 조국 피렌체 공화국도 강력한 군대가 독재자 출현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통적으로 정규군 없이 용병과 외교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치적 분쟁의 범위가 이탈리아 반도 내의 도시국가에 국한되어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중앙집권 국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생존을 위해선 무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신의 구상을 30대 현직 시절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다. 그는 피렌체 주변의 농민들을 규합한 피렌체 정규군 창설을 추진했고 1506년 2월 15일 피렌체의 시뉴리아 광장에서 보병 400명의 행진을 성사시켰다. 같은 해 12월 6일 피렌체 공화국 국회는 정규군 창설을 공식 승인했다. 마키아벨리가 주도한 농민군은 실제 전과까지 거뒀다. 1509년 6월 마키아벨리가 만든 정규군을 주축으로 하는 피렌체군이 피사를 다시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국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외부와 연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는 있으되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독립국으로 존속할 수 없다.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생존에 필요한 핵심 영역을 타인에게 의존해선 존중받지도 못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결국 종속되거나 결별하게 마련이다. 타인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마련이라는 점을 마키아벨리는 경고한다. 공화정 로마 번영의 핵심. 고대 세계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일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로마는 달랐다. 공화정 로마는 시민군 체제를 유지했다. 병사들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로마의 체제는 다른 국가와는 완전히 달랐다. 17세부터 45세까지의 로마 시민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는 1년 단위로 복무해야만 했다. 전쟁이 없다면 3에서 4회, 전시에는 10회 이상 병사로 복무했다. 비록 의무였지만 시민군 복무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징집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무장해 입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마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기에 군복무는 명예로운 시민의 기본 조건이었다. 게다가 군대 경험이 없으면 공직에 나갈 수 없었다. 공화정 로마 시민군 체제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했다. 평시의 4개 군단 체제에서 유사시에는 35개 행정구역 전역에서 시민군을 뽑아 병력을 증강할 수 있었다. 즉, 상비군을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대규모 병력을 신속히 편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 기본 훈련을 받은 집단인데다가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으므로 전투를 위한 훈련과 준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장점을 지녔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군의 마음가짐이었다. 시민군은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과 달리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싸웠다. 시민군 체제는 로마 경쟁력의 근간이었다. 기원전 4세기 말 평민이 집정관에 취임할 수 있게 된 이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군대에선 총사령관 이하 군단장, 장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상비군 없이 전쟁이 터지면 용병을 고용하는 게 당연시되었던 고대 세계에서 공화정 로마의 시민군 체제는 로마가 지역 국가에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인프라였다. 포털 1위 야후가 사라진 이유. 야후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가 1994년 1월 설립했다. 당시는 인터넷 보급 초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웹사이트가 출현하고 있었다. 야후는 웹사이트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디렉토리 사이트로 시작했다. 1996년 4월 12일 인터넷 회사로선 최초로 주식 공개 상장에 성공했다. 이후 메일, 뉴스, 금융정보, 스포츠, 채팅, 메신저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속히 성장해 199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포털 사이트 1위 야후의 웹사이트 디렉토리 분류 서비스는 웹사이트가 폭증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분류가 아니라 검색을 통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생겨나던 와중에 신생 스타트업 구글이 개발한 검색 엔진의 우수한 기능에 주목했다. 구글은 1998년 4월에 창립해 자체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야후는 2000년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아웃소싱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큰 패착이었다. 당시 구글은 자사 검색 사이트 방문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야후의 구글 검색 엔진 아웃소싱이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매출 증가로 현금 흐름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검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검색 엔진의 성능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구글은 알고리즘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MSN 등의 선발 주자들이 포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충분한 양의 검색 요청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야후와의 계약으로 막대한 검색 관련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2년 만에 구글 홈페이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야후를 넘어섰다. 야후도 자체 검색 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곤 2003년에 검색 광고회사 오버추어를 인수하고 2004년부터 구글과의 제휴를 종료했지만 검색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구글이 확보한 뒤였다. 야후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 빈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자체 검색 엔진 개발을 중단했고 검색 시장은 물론 포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었다. 야후는 2017년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에 인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포털의 핵심 기능이 검색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야후는 스타트업 구글의 검색 엔진을 아웃소싱하는 바람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다. 힘없는 사람은 동정해도 존경하진 않는다. 자력갱생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국가든 개인이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면 결국 파멸한다. 개체의 존엄성은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독립성의 핵심은 자신의 생존 조건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 본성이라는 게 원래 힘없는 사람을 동정은 해도 존경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게다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낌새마저 있다면 그런 동정마저 오래가지 않는다. 19세기 중반에 활약한 노예 출신의 노예제 폐지론자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말이다. 존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존재에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 군대가 약하고 경제력이 빈약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용병에 의존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존재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아무리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돈을 벌어 일용할 양식을 구해 먹어야 살듯 조직도 필요한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한 경쟁력이란 누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제력과 함께 국력의 두 축을 이루는 군사력을 돈으로 사는 걸 현대기업에 적용하면 핵심 경쟁력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다. 자체 군사력의 기반을 갖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용병을 고용하는 건 전술 문제지만 자체 군사력이 전혀 없이 용병에만 의존하는 건 자신의 목숨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조직 내부에 기본 역량을 갖추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 전술 차원의 문제지만 내부 역량 없이 외부에 의존하는 건 기업의 미래가 외부인에게 맡겨진 경우와 유사하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용병의 한계와 무익함은 이런 관점에 있다. 개인 차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타인에게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종속되게 마련이다. 사회생활 초년병들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법을 물어오면 출근을 일찍 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눈치가 빠르거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잘하면 기본은 한다고 대답하곤 한다. 물론 세 가지를 모두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최소한 성실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감각이 좋거나 중 한 가지는 갖춰야 제목을 할 수 있다. 용병은 동료들 사이에선 용맹스러운 것 같으나 전쟁터에 들어서면 겁쟁이가 된다. 결국 평시에는 용병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전시에는 적군들에게 시달림을 받는다. 용병이 전쟁터에 나가려는 건 급료가 목적일 뿐 그 밖에 아무런 동기도 없고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쟁이 없을 동안에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도망치거나 사라져버린다. 군주론 12장. 승리를 원하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외국 원군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외국 원군은 용병대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외국 원군의 병력이라면 파멸은 확실하다. 외국 원군의 병사들은 모두 단결해 제3자의 군주에게 충성을 바친다. 요점을 말하자면 용병대에 있어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이 겁을 먹는 일이고 외국 원군에 있어선 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일이다. 현명한 군주라면 차라리 지더라도 자국군으로 싸울 것이다. 군주론 13장.